이게 아무도 잘 안 보이네요. 라이트 때문에. 앞에 엄청 쟁쟁한 회사들 하셨는데 저희 같은 작은 중소기업이 하려니까 많이 떨립니다. 귀엽게 봐주실 거죠? 제가 이 티 엄청 좋아하는데 많이 낡았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쏘랑 제가 존경하는 김갑산 대표님 계신 이지파크랑 태림산업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해보니까 진짜 많이 싸우더라고요. 회사 안에서도 생산하고 품질하고 싸우고. 그래서 야, 옷이라도 맞춰 입어라. 그래서 저희끼리 옷 맞춰 입었고요. 아까 LG에서 그 박 실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그 그래프를 등에 이렇게 새기고 다닙니다. 이게 그 양 대표님께서 그림 주신 거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몸에 박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태림산업은 매출이 한 중국 공장하고 합하면 500억 정도 되는 작은 중소기업이고요. 직원도 한국 공장에 한 100명 남짓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2차 벤더고요. 소품장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 공장에서는 관제라든지 재료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내에서 창업도 여러 개가 일어나서 제조, 컨설팅 이런 일들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보다 요새 더 유명한 게 사실은 K 스마트 등대 공장이라 해가지고 오늘 LG에서도 글로벌 등대 공장에서도 오셨지만 작은 규모의 한국 정부에서 뽑은 등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태림이 대표 주자로 돼 있고요. 매년 800명에서 900명 정도 와주시고요. LG전자에서도 지난달에 오셔서 잘 보고 잘 교류하고 가셨습니다. 주제는 제가 거창하게 트윈 트랜지션이라는 이야기로 했는데요. 사실은 뒤에 케이스를 보시면 아유 저거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배운 단어라서 굳이 제가 한번 끼워 넣어 봤고요.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과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한 전환의 중심에 IT하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의 접점이 우리가 시작할 때 데이터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전략도 조금 다르게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담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정 기술이라는 부분들이고요. 핸들은 수소차, 전기차가 나오면서 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핸들도 10년 있으면, 빠르면 5년 있으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는 말은 저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7년, 10년 걸리는 로봇을 5년짜리의 프로젝트에 사는 거는 사실은 스마트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적정 기술이라는 내용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 저는 디지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환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업력이 한 4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90% 이상의 자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도 중요하지만 인터페이스 그리고 아날로그 기술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자료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표가 있는데요. 이런 로봇 같은 거 예전에 좀 유행했었는데요. 이거 식당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로봇입니다. 최근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어떤 식당은 간판도 없습니다. 간판도 없이 할머니가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식당들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기술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는 일에 따라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폼은 중간에 이런 형태다. 아날로그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하고 기술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로봇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불량률의 감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로봇도 스마트 팩토리의 의사결정의 결과물일 뿐이고 의사결정의 끝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로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업계에서 또 일을 해보니까 PPM이 제로 PPM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숫자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격을 못 맞추면 수주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PPM보다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적당한 PPM 그리고 그게 고객한테 최선을 들 수 있는 가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나오는 좋은 기술들을 합해가지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경영학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던데요. 결국은 물건을 싸게 만들든지
물건을 좋게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면 손님이 우리를 좋아하든지, 요게 세 개잖아요. 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 같은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조그만 낭비들을 줄여가지고 고객한테 최선의 가치를 다하는 그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식스시그마, 도요타 생산 방법, 린 매뉴팩처링,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게 스마트 팩토리인가 아니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스마트 팩토리를 보는 관점과 고도화의 깊이도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제일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은 이제 유압식 제품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그런 거에 많은 자원을 넣고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속도가 우리가 하는 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단계도 나눠 있고요. 오늘은 다소의 행사다 보니까 다소의 시스템들도 저희는 설계하는 데만 쓰는 것들, 그리고 조금 PLM 같이 저희 주기 관리를 하기 위해 쓰는 것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너무 좋네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의 캐시카우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좀 더 많은 에너지와 많은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너무 작은 제품이죠. 그래서 저희 협력업체에 저런 조그만 부품들을 받아와서 저희는 저거를 조립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희 라인의 특성은 하나의 제품에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가 다 찍혀 있고요. 그거를 모든 공정에서 읽은 다음에 공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까만색 글씨로 보이는 거는 물리적인 조립 공정들이고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다 검사 공정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에 저희가 하나의 어드레스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조하는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들이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중요 치수에 대해서 100%, 주요 성능에 대해서 100% 저희는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저희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프로세스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이거 도요타 방법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혹은 토스트를 만들 때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빵만 만들고 한 사람은 햄만 굽고 한 사람은 계란만 굽고 이런 공정이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 공정도 있고, 일단은 도요타 생산 방법에서는 소인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연한 공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혼자 나와서도 작업이 되니까. 그리고 투입 대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니까. 근데 제일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요, 4명이 다 출근하지 못하면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현실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고객의 주문 수량에 따라 다르고요, 토스트의 주문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들이 저희가 구축한 3D 모델에 파라미터들을 집어넣고요,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공법이 맞는지를 했었고요. 실제로 직원들이 우리가 아까 소인화로 가자고 했을 때 나 동선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안 되겠다, 내가 노동 부하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다 맞습니다. 이걸로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대응할 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의도하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빌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많은 의미가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변수가 다양하죠. 52시간 규제도 있고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값도 다르고, 일요일 저녁에 직원이 일을 하면 2배에서 2.5배 급여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큰 변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이 필요해지는 거겠죠. 그때 이렇게 디지털 자원과 우리의 있는 데이터를 비로소 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 보이는 내용들은 그렇게 시뮬레이션 한 뒤에 사람을 설득시켰고, 실제의 동선이 원래 당신들이 하던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를 증명해서 회사 직원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었고요. 더 다른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런 활동들은 6개월이나 1년 혹은 회사에 새 장비가 들어올 때 레이아웃이 변경할 때 딱 한 번씩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에서 사실은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설계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이렇게 생긴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는 부품에
토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왼쪽 토크, 오른쪽 토크가 다르면 운전자가 핸들을 돌릴 때 왼쪽, 오른쪽 느낌이 다르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토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파라메타들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서 베어링을 넣는 힘, 넣는 거리, 그런 유격들 이런 거를 검사하는 거죠. 도면까지 들어가면 이 세 개는 200개, 300개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 파라미터로 나뉘고요. 근데 제가 자동차 저도 설계 출신인데 설계를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치수들이 경험에 의하거나 벤치마크에 의했거나 역설계에 되어서 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안전했던 치수들은 다음 제품에도 그냥 쓰는 거죠. 그거를 고치려면 통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이 엄청 싸졌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도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막 정리를 해가지고요. 왼쪽 결과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준비를 해보면 사실은 저 인과관계를 하나씩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 인과관계를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저희 공정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품질이라는 것들 때문에 100%, 200% 검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정도 어떤 공정들은 이렇게 계속 검사를 2번 검사, 제대로 조립했는데도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2번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저희가 OI라고 말하는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 같은 솔루션은 저희 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결과값을 예측해서 그거를 갖다가 라인이 뭐 임프루브 하거나 혹은 어떤 공정에 대해서는 일리미네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워낙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가 그 연구 끝에는 별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걸 알고 모르고는 제가 고객을 만났을 때 제 협상력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요걸 한 라인에서 확장하는 일은 사실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했던 일들은 저희가 총 5개 라인이 있습니다. 한 개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인, 2개는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라인, 하나는 GM에 들어가는 라인. 라인을 예전 같았으면 차종이 늘어날 때마다 캐파에 따라서 라인을 증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인 밸런스 같은 거를 아주 고도하게 맞출 수 있죠. 그리고 AMR 같이 중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비로소 말하는 유연 생산, 저희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유연 생산을 이런 솔루션으로 검증해서 투자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별로 저희 처음에는 꽤 고생했거든요.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사이클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었어야 되는데 한 번 셋업하고 나서는 그냥 갖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이클 타임 그리고 제품 생산량 등등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LG에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등대 공장이라고 해서 4차 산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 고도화한 거를 사람들한테 파급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과 여러 인증들을 해주고 있고 저희 나라에는 포스코를 시작으로 LG, LS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서 한 25개 정도 등대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림 산업입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실제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 주셨던 피라미드 중에 하나고요. 요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냐라고 하면 밑에는 저희 인프라들이 있죠. 5G가 있을 수도 있고 AI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유즈 케이스에 담아내는지를 쌓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싸게 만들 건지 아니면 좋게 만들 건지 아니면 손님을 위한 기술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유즈 케이스를 배열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저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대 공장을 한국에서 신청을 할 때 뭐를 강조했냐면요.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할 능력도 없고 연구 자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대신에 그렇게 받아서 만든 유즈 케이스는 내가 사방팔방 자랑하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온라인으로는 중기부에서 만든 제조 AI 플랫폼이라는 캄프를 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저희 테림에 있는 공장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900명에서 1000명 이런
그 손님들이 매년 오시고 있는 거고요. 다소 행사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이벤트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오늘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잖아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자료를 보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뭐 하나 볼 거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사회적으로는 저희는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오늘은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각 요소 기술들을 최대한 스토리로서 그게 사실은 끝에는 실패가 있었더라도 저희가 해본 거를 계속 이 유지 케이스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그쪽은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이게 좀 부끄럽게도 저희가 받은 독일 회사로부터 받은 저희의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품질이나 가격이 수주를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녹아웃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여기 있는 빨간 게 뭐냐면요. 달성하지 못하면 구매 부서에서 클릭을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린 에너지 2025년을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를 좋아하시는 고객이 물건을 수주를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을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가 있고요. 결국은 디지털 트윈의 마지막은 여러 밸류 체인에서 리던던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교환하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가 데이터 보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좀 조용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TISAX라고 하는 정보 보안 인증 혹은 ISO 27001 같은 거를 획득하지 않으면 야 니네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한테 가장 파워풀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원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PLM들 이런 것은 PLM을 통해서 이미 누군가가 저희 자산을 보호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사실은 다소 처음에 드는 이미지는 좀 비싸지 않냐 이런 것들인데 생각보다 지방에서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해서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찾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다소 시스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좀 웃긴 내용인데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는 그 앞에 계신 분은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마라톤을 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이 트래커라고 하는 이게 시계가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흥이 확 빠집니다. 이게 기록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내 달리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다 들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회사에서 하는 일의 데이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오미선 씨라고 하더라고요. 오미선? 오입력, 미입력, 선입력 이런 거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나중에 우리는 데이터를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직원들한테 숫자 맞춰놓고 일을 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MES를 써봤잖아요. 다소 MES를.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는 누구보다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S를 써서 코스트 세이빙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적인 절감은 크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이걸 더 미세하게 조정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IT 엔지니어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믿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가지고 얘를 다른 솔루션하고 합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APS라는 거하고 MES라는 거를 합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2명, 여기에서 있던 2명, 5명이 동시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자원, 그게 ERP가 됐던 MES가 됐던 PLM이 됐던
그거를 갖다가 온타임으로 데이터 위주로 맞춰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3D 익스피리언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노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꼭 회사에 붙여놓고 있고요. 여기 저희 PLM 시스템에서 스티커를 노트북에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5초 남았네요. 여기 저희 마지막입니다. 저희 회사고요. 이 모델 공장입니다. 꽤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 저 로고의 의미는 태림 산업 색깔이 원래 파란색이었습니다. 파란색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밝게 컬러풀하게 가자. 혹자는 능 민주당에서 국민의 아주 시기적절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저희 회사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실제로 이 디지털 트윈에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이라는 부분보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중요하고요. 이 공장이 디자인상을 독일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번 워킹 플레이스였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도 저희가 오래된 공장을 조금의 비용으로 새 공장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 공장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장 외관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시스템과 저희가 일하는 방법도 꽤 디지털 전환에서는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